지금 제 통장 잔고는 43만 원입니다. 3년 전 이 통장에는 3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33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됐냐고요? 거의 다 날렸습니다. 정확히는 87.7%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면 가능합니다. 33년간 건물 지은 경험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70세입니다.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33년간 부장으로 일했던 제가 말입니다. 3년 전 저는 중견건설사 부장이었습니다. 월급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목동 25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두 딸은 좋은 직장에 다녔고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완벽한 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경기도 한 구도심 20평 빌라에 삽니다. 전세입니다. 아내는 요양보호사로 일합니다. 큰딸은 이혼 위기입니다. 대출금 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도박을 했냐고요? 투기꾼이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였습니다. 33년간 건물을 짓고 관리한 사람입니다. 철근이 몇 개 들어가는지, 벽에 균열이 왜 생기는지, 누수가 어디서 나는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제게 딱 맞는 투자라고. 법원 경매 물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건물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33년 건설 경력자가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는지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수입니다. 2022년 2월 28일 제 33년 건설사 생활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현장 사무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해방감과 공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손에 쥔 퇴직금 통장에는 3억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33년간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순자가 차려준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목동 아파트 단지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25평 아파트지만 20년을 함께한 보금자리였습니다. 68살의 나이, 3억 5천만 원의 노후 자금, 두 딸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국민연금도 65세부터 월 90만 원씩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부족함 없는 은퇴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편안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8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속초로 3박 4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가 되자 묘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33년간 철근과 콘크리트와 함께 살았던 제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내다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성취감이 없었습니다. 3월 어느 토요일 현장 후배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목동의 한 선술집에서 만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부동산 경매 아세요? 제 형님이 작년부터 하고 계신데 짭짤하게 버시더라고요. 부장님 경력이면 건물 가치 판단하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경매. 33년간 건물을 짓고 관리하며 쌓은 안목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철근이 몇 개 들어가는지, 벽에 균열이 왜 생기는지, 누수가 어디서 나는지 제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놓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는 수많은 물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상가, 토지까지 다양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건물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저층이라 습기가 찰 것 같다. 이 아파트는 구조가 좋다. 이 상가는 입지가 별로다. 33년의 경험이 저절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요. 다만 무리하지는 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33년간 건물만 봐왔는데 뭐가 무리겠어. 그냥 공부 삼아 하는 거야. 4월 초 경매 스터디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강남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10여 명이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60대 은퇴자까지 다양했습니다. 강사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10년 넘게 경매 투자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첫 강의를 들으며 흥분했습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명도만 잘 처리하면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권리 분석만 제대로 하면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딱 맞는 투자처럼 보였습니다. 4월 중순 첫 경매 입찰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정가 2억 5천만 원짜리 2층 건물이었습니다.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건물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외벽 균열은 없었고 누수 흔적도 없었습니다. 구조도 탄탄해 보였습니다. 주변 시세는 3억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감정가의 80%인 2억 원에 낙찰받으면 명도 비용 2천만 원을 쓰더라도 8천만 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3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니 안전한 비율이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3년간 남의 건물을 지어왔는데 이제는 제 자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행원이 아니라 투자가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목동의 야경이 반짝이었습니다. 제 앞에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제 첫 경매 입찰일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계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3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입찰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입찰가 2억 원, 감정가 2억 5천만 원의 80%였습니다. 봉투를 제출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개찰 시간이 되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봉투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입찰자는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가 열렸을 때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정태수 2억 원. 최고가 낙찰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희열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33년 월급쟁이로 살다가 처음으로 제 결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법원을 나서며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습니다. 68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잔금 납부 후 명도를 시작했습니다. 임차인과 협상을 했습니다. 30대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사 계획이 있었습니다. 명도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한 달 후 열쇠를 인계받았습니다. 예상보다 500만 원을 아낀 셈이었습니다. 건물 내부를 점검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눈으로 본 그대로였습니다. 구조는 탄탄했고 누수도 없었습니다. 간단한 도배와 장판 교체만으로 충분했습니다. 6월 초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주변 시세가 3억 원이었으니 2억 8천만 원의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건물 상태가 좋다며 흔쾌히 계약했습니다. 7월 중순 잔금을 받았습니다.
총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매입가 2억 원, 명도 비용 1,500만 원, 수리비 300만 원, 매도가 2억 8천만 원, 순이익 5,200만 원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5천만 원을 번 것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3%였으니 1년 넘게 예금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33년 월급쟁이로 살면서 한 번에 이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잔고가 4억 30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아내도 놀라며 축하해 줬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돈을 벌다니.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7월 말 경매 스터디 모임에 참석했을 때 다른 회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첫 투자에서 5천만 원 수익이라니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사도 정 선배님은 안목이 있으시다며 칭찬했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33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8월 초 두 번째 투자처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서구의 상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정가 2억 3천만 원짜리 1층 상가였습니다. 위치는 주택가 초입이었고 주변에 편의점과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유동인구가 꽤 있어 보였습니다. 건물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15년 정도 된 건물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상가 시세를 알아보니 3억 원 정도였습니다. 감정가의 70%인 1억 6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번 더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건 운이 아니야. 내가 33년간 쌓은 경험이야. 건물 보는 눈은 누구보다 정확해. 걱정 마.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8월 25일 두 번째 입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개찰 결과 5명이 입찰했고 저는 1억 7천만 원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예상보다 1천만 원을 더 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9월 초 잔금을 치르고 명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이 없어 명도가 간단했습니다. 간판만 새로 달고 간단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총 1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10월 초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에 내놓았더니 보름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10월 말 잔금을 받았습니다. 순이익을 계산했습니다. 매입가 1억 7천만 원, 수리비 1천만 원, 매도가 2억 5천만 원, 순이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2천만 원을 더 번 것입니다. 6개월 만에 총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낸 셈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4억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33년 동안 3억 5천만 원을 모았는데 6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을 더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예금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수익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저는 더 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두 번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억이나 2억 원짜리 소형 물건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더 큰 물건에 도전하면 수익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매 스터디 강사도 규모를 키워야 진짜 투자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상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정가 6억 원짜리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편의점,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임대되어 있었습니다. 위치는 역세권이었고 유동인구도 많았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건물 상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건물은 20년 정도 되었지만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도 깨끗했고 구조도 탄탄해 보였습니다.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 7억 5천만 원에서 8억 원 사이였습니다.
감정가의 75%인 4억 5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통장에 4억 7천만 원이 있었지만 4억 5천만 원을 모두 쓰면 명도 비용과 여유 자금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은행 대출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을 방문했을 때 대출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신용대출 금리가 연 4.55% 정도입니다. 4.5%. 작년만 해도 2%대였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감당할 만했습니다. 2억 원을 빌리면 월 이자가 75만 원 정도였습니다. 상가를 석 달 안에 처분하면 225만 원의 이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수익이 2억 원 이상 날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하는 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저는 설득했습니다. 여보, 지금까지 2번 다 성공했잖아. 나는 건물 보는 눈이 있어. 이번에도 틀림없어. 석 달이면 끝나. 걱정 마.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0일 입찰을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개찰 결과 7명이 입찰했고 저는 4억 7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예상보다 2천만 원을 더 썼지만 여전히 시세보다는 저렴했습니다.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습니다. 제 돈 4억 7천만 원과 대출금 2억 원으로 총 6억 7천만 원을 투자한 셈이었습니다. 12월 초 명도를 시작했습니다. 1층 편의점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2층 사무실 임차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3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명도 협상에 한 달이 걸렸습니다. 총 6천만 원을 주고 임차인들을 내보냈습니다. 예상보다 3천만 원을 더 쓴 것입니다. 2023년 1월 초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1층은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임대할 수 있게 칸막이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총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나갔지만 완성된 건물을 보니 만족스러웠습니다. 2월 중순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7억 5천만 원에 내놓았더니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매수 문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금리가 너무 올라서 대출받기가 어렵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3월이 되자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 75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3개월치 225만 원을 이자로 낸 상태였습니다. 건물 관리비도 월 60만 원씩 나갔습니다. 빈 건물을 유지하는 데만 매달 135만 원씩 쓰고 있었습니다. 4월 초 가격을 7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문의가 없었습니다. 4월 말 6억 5천만 원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그제야 한 투자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5월 중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가 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입가 4억 7천만 원, 명도 비용 6천만 원, 리모델링 8천만 원, 이자 및 관리비 600만 원, 매도가 6억 3천만 원, 순이익은 고작 1,60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을 투자해서 1,600만 원을 번 것입니다. 게다가 대출금 2억 원을 갚고 나니 통장 잔고는 4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4억 7천만 원에서 1,600만 원이 늘어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허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 번째 투자에서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손해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소형 물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다세대 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정가 3억 원짜리 2층 건물이었습니다. 위치는 주택가였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건물 외관은 깨끗해 보였습니다. 25년 정도 된 건물이지만 관리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권리관계를 확인했습니다. 1층에는 임차인이 없었고 2층에만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감정가의 70%인 2억 1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고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 시세는 3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7월 15일 입찰을 했습니다. 경쟁자가 적었습니다. 2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8월 초 잔금을 치르고 명도를 시작했습니다. 2층 세입자에게 연락했더니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돈을 받고도 이사를 미뤘습니다. 새 집을 구하는 중이라며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연락했더니 아직 집을 못 구했다고 했습니다. 9월이 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법원 일정이 밀려 있었고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다음 기일로 연기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12월 말에야 명도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여전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2024년 1월 말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가구와 옷가지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청소 비용이 많이 나갈 겁니다. 최소 2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명도 비용, 소송 비용, 청소 비용을 합치면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산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2월 초 청소업체를 불러 집을 정리했습니다. 1,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벽과 바닥을 모두 뜯어내고 다시 시공해야 했습니다. 공사 비용으로 2,500만 원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총 투자 비용이 3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월 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내놓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매 물건이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7월 초 가격을 3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문의가 없었습니다. 8월 말 2억 7천만 원으로 급매를 내놓았습니다. 9월 초 한 투자자가 2억 5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끔찍했습니다. 총 투자금 3억 5천만 원에 매도가 2억 5천만 원, 1억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벌었던 돈이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3억 8,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3억 5천만 원보다 3,600만 원이 늘어난 것뿐이었습니다. 2년 동안 4번의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시간과 노력만 낭비한 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명도 문제로 1년을 고생한 것이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절박했습니다. 2년 동안 4번의 투자로 3,600만 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70세가 되었고 국민연금 월 90만 원이 시작되었지만 생활비로는 빠듯했습니다. 목동 아파트 관리비만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큰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습니다. 그때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경기도 안양의 상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감정가 9억 원짜리 4층 건물이었습니다. 역세권이었고 주변에 대형마트와 병원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입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건물도 10년밖에 안 되어 상태가 좋았습니다. 권리관계를 확인했습니다. 1층과 2층은 임차인이 있었고 3층과 4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감정가의 65%인 5억 8,500만 원에 낙찰받으면 명도 후 12억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익이 4억 원 이상 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통장에 3억 8,600만 원이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70세 연령의 신용대출은 어렵습니다. 담보대출만 가능한데 목동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시면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크게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집까지 걸어요. 미쳤어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저는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번 한 번만이야. 입지가 정말 좋아. 실패할 리가 없어. 4억 원만 벌면 우리 노후는 문제 없어. 아내는 울먹였습니다. 당신 지난번에 1억 잃었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괜찮아. 이번은 달라. 10월 20일 입찰을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개찰 결과 6명이 입찰했고 저는 6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예상보다 1,500만 원을 더 쓴 것입니다. 은행에서 목동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제 돈 3억 8,600만 원과 대출금 2억 원으로 5억 8,6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11월 초 잔금을 치렀습니다. 통장 잔고가 1,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다 묶인 상태였습니다. 명도를 시작했을 때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1층 임차인은 협상이 되었지만 2층 임차인이 문제였습니다. 2층 세입자는 50대 남자로 10년간 식당을 운영해 왔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1억 원과 권리금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권리 분석 때는 권리금이 없었는데 갑자기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절하자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12월 내내 협상을 했지만 평행선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명도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질질 끌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 날짜에 불출석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매달 대출 이자가 나갔습니다. 목동 아파트 담보대출 월 60만 원이었습니다. 건물 관리비도 월 120만 원씩 나갔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씩 고정 비용이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9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까먹으며 버텼습니다. 4월 말에야 명도 판결이 났습니다. 5월 초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청소와 수리 비용으로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6월 초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12억 원에 내놓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문의가 없었습니다. 가격을 11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9월 초 10억 원으로 급매를 내놓았습니다. 10월 말 한 투자자가 9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참담했습니다. 총 투자금 6억 원, 명도 비용 2억 원, 1년간 이자 및 관리비 2,200만 원, 매도가 9억 원, 순이익 8,8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2억 원을 갚고 나니 통장 잔고는 7,8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00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3년간의 투자로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 7,800만 원으로는 대출 이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목동 아파트 담보대출 2억 원에 월 이자가 6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90만 원을 받았지만 생활비와 관리비를 내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매달 적자였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2개월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물을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집을 팔아야겠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아내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경매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팔아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오히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33년간 건설 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 집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12월 초 목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1,000만 원 싸게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였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2천만 원 더 내렸습니다. 12월 말에야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매매가는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20년 전 4억 원에 샀던 집이었습니다. 20년간 7천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출금 2억 원을 갚고 나니 손에 쥔 돈은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7,800만 원과 합쳐 총 3억 4,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처음 3억 5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집이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이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한 구도심의 빌라로 갔습니다. 전세금 1억 원짜리 20평 주택이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눈이 내렸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아내가 울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인데, 목동 아파트가 정말 좋았는데, 저는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 집은 좁았습니다. 25평에서 20평으로 줄었지만 체감 면적은 훨씬 작았습니다. 빌라 2층이었고 일조량도 부족했습니다. 겨울이라 더 추웠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1월 중순 큰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팔았다면서요. 들은 얘기가 맞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경매 투자 실패로 집을 팔았어. 미안하구나. 지은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희한테는 결혼할 때 5천만 원씩 주시더니 그 돈도 다 날린 거예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두 딸 결혼 자금으로 각각 5천만 원씩 줬던 돈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까지 합치면 1억 원이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잘못 판단했어. 하지만 지은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 돈 믿고 아이 낳고 살고 있어요. 이제 어떡해요? 2월 초 작은 딸 수진이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경매 투자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도박꾼이라며 우리 집안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냉랭해졌습니다. 집에서 마주쳐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25년 부부 생활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3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일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있으면 돈만 줄어들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1살의 아내가 다시 사회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 저였습니다. 4월 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억 4,8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이대로라면 10년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70세의 나이에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제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 경비직이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근무였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33년 전 신입사원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3년간 건설 현장 부장으로 살았던 제가 아파트 경비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경비 유니폼을 입어봤습니다. 가슴에 붙은 이름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출근길은 멀었습니다. 버스로 5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버스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50대 중년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만 70세였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하니 전임 경비 아저씨가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방문자 확인, 택배 정리, 민원 처리, 단지 순찰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설명을 듣고 혼자 남았습니다. 첫 업무는 택배 정리였습니다. 아침 7시부터 택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33년 전 현장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70세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한 주민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왜 택배가 아직도 정리 안 됐어요? 아침부터 기다렸다고요? 빨리 좀 해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33년간 현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던 제가 지금은 사과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경비실 뒷방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김밥 맛이 씁쓸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들도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단지 순찰을 했습니다. 놀이터, 주차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돌며 점검했습니다. 오후 4시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나이가 꽤 있으시네. 요즘 경비직도 70 넘으면 구하기 어려운데.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운이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정말 늙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허리와 무릎과 발목이 모두 아팠습니다. 버스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7시가 되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오늘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동네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였습니다. 월급은 160만 원이었습니다. 61살에 처음 하는 직장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첫 출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아내를 이렇게 만든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억 4,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3년 만에 1억 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집, 딸들과의 관계, 자존심, 그리고 평온했던 노후를 잃었습니다. 경매 투자를 시작할 때는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33년간 건물을 짓고 관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아는 것과 부동산 투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도의 어려움, 시장 변화, 금리 상승,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경비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업무를 반복했습니다. 단조로웠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돈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2026년 10월입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70세입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통장 잔고는 43만 원입니다. 2억 4,8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개월 동안 생활비로 2억 4,357만 원을 썼습니다. 제 월급 200만 원과 아내 월급 160만 원, 국민연금 90만 원을 합치면 월 450만 원입니다. 전세 빌라에서 살며 생활비를 최대한 줄였지만 저축은 거의 못했습니다. 9월 어느 날 출근길에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9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깨어나니 병원 침대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혼자입니다.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없으세요?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혈압도 높고 당뇨 수치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70세 나이에 12시간 근무는 무리라며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수입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를 낼 돈이 부족해서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제 전화에 아내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아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다니, 이렇게까지.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아내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됐어. 당신을 고생시켰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처럼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퇴원했습니다. 병원비 200만 원을 내고 나니 통장 잔고가 더 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33년간 현장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10월 초 큰딸 지은이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원망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이해돼요. 아버지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를 구할 용기도 없었는데 딸이 먼저 이해해 준 것입니다. 지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구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0세가 되어서야 제대로 우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경매 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33년 건설 경력을 믿고 전문가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짓는 것과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건물 구조를 보는 눈은 있었지만 시장을 읽는 눈은 없었습니다. 명도의 어려움을 간과했고 임차인의 저항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권리 분석은 할 수 있었지만 현실의 변수는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실수는 욕심이었습니다. 처음 2번의 성공으로 자만했습니다. 더 큰 물건에 도전하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으며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안전마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잃어도 되는 돈이 아니라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경매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본인이 전문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의 성공이 실력이 아닙니다.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명도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 재산을 걸지 마십시오. 대출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가족, 자존심, 평온한 노후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경비실에 출근합니다. 택배를 정리하고 민원을 처리하며 단지를 순찰합니다. 단조롭지만 안정적입니다. 더 이상 큰 수익을 꿈꾸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녁에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지만 냉랭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장 잔고 43만 원. 3억 5천만 원에서 출발해 43만 원이 된 제 인생입니다. 숫자로 보면 처참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일할 수 있고 아내와 함께 있습니다. 딸과도 조금씩 연락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매 투자로 돈을 잃었지만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웠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뒤늦게 알았습니다. 70세의 경비 정태수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33년 경력도 시장 앞에서는 무용했습니다. 당신의 경력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신중하십시오.